2010년 12월 중국 군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이 부대를 부활시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뭐죠? 이 뭘까요? 부대? 자, 바로 이 부대는 비둘기 부대입니다. 어떤 전파 방해나 통신 공격에도 끄떡없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전서구를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이었던 거죠. 오늘날? 그렇죠. 해킹이나 정보전이 심하니까 전서구를 어떻게 해킹합니까? 아, 매를 띄우는 거 아니야? 잡아먹으라고? 잡아보라고. 자, 그래서 제가 스파이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 비둘기 부대에 관한 특종을 준비했습니다. 비둘기는 원래 귀소 본능이 매우 강한 새입니다. 아무리 멀리 이동을 시켜도 반드시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통신수단으로 사랑받아왔죠. 자, 그런데 이 비둘기가 스파이로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때는 단연 전쟁 시기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에는 무려 20만 마리의 비둘기가 중요한 정보를 아군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고요. 또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이렇게 사진 촬영까지 하는 첩보 활동 비둘기 스파이도 있었습니다. 우와! 그런데 영국의 국내 보안을 담당하는 정보기관 MI5는요. 비둘기 부대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맞불 작전으로 새로운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바로 송골매 부대였습니다. 맞네. 대박인 것 같아. 예. 나 대박 브라이트한 거야. 거의 1940년대 영국 첩보원 수준이네. 난 몰랐어, 내용을. 나 무식한 거 아니죠? 아, 그래서 이제 네, 비둘기 네. 잡는 매를 정 기자님 말씀대로 정말로 띄웠죠? 도입한 겁니다. 그래, 잡아먹어, 지금 뭐 어떡할 거야. 송골매 부대는 영국 상공을 침범한 비둘기 스파이들을 족족 체포해서 이들이 알고 있던 비밀 지령을 야. 손에 넣을 수가 있었고요. 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영국에 잠입한 나치 스파이들을 일망타진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은밀하게 위대하게 스파이 19, 이번엔 6위로 그랜마, The Secret Agent. 오호. 당신은 소련의 정보를 빼돌린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뭐요? 안 들려. 내 보초기 좀 가져와봐. 아, 뭐라는 거요? 평범한 할머니 멜리타 노우드 씨는요, 무려 핵의 역사를 바꿔놓은 소련 KGB의 최정예 스파이. 할머니가요. 대박이다. 1930년 당시에 멜리타 할머니는 철 이외의 금속들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영국 비철연구협회에서 비서로 일하는 지극히 평범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취업 후 얼마 뒤 평범하기만 한 멜리타와는 인연이 1도 없을 것만 같은 소련의 비밀 경찰 단체 KGB가 그녀에게 접근을 합니다. 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사실 그녀가 일하는 영국 비철연구협회는요, 비밀리에 핵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멜리타는 비밀리에 영국 공산당에 가입한 열성 공산주의자였다는 겁니다. KGB는 이 믿을 수 없는 행운에 기뻐하면서 멜리타에게 접근을 해서 스파이로 일해줄 것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그녀는 코드명 훌라라는 스파이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핵 연구에 필수인 우라늄에 관련된 중요한 연구 정보들을 빼돌려 고스란히 소련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에는 아예 원자폭탄 제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류를 넘겨서요,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대단하네. 자, 실제로 멜리타가 넘긴 정보 덕분에 소련의 원자폭탄 개발이 5년이나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요, 직장 동료들은 물론이요, 또 스파이 활동 중간에 결혼까지 했는데 남편은 물론 딸까지 그 누구도 그녀의 스파이 활동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덕분에 멜리타는 무려 40여 년 동안 스파이 활동을 무사히 이어나갔고요. 소련은 이런 멜리타의 공적을 인정해서요, 훈장을 기본 10여 년 동안 매달 20파운드의 연금까지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스파이 19, 5위 공연. 제임스 본드의 상사, 주부 스파이? 영화 007 제임스 본드의 상관이자 MI6의 국장 M, 1대 M 버나드 리, 2대 M 로버트 브라운까지 이때까지 모두 남자 상관이었는데요. 1995년작 007 골드나이부터는요, 세계적인 여배우 주디 덴치가 M을 연기합니다. A bean counter more interested in my 이때 이 여성 상관 M의 실제 모델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매력적이었어. 전 MI5의 여성 수장 스텔라 리밍턴입니다. 1967년에 지인의 소개로 MI5의 임시직에 고용이 된 건데요. 적극적인 태도로 일하면서 내부에서 점점 인정을 받게 됐고요. 그 뒤에 정직원까지 되면서 그녀는 본격적으로 간첩,
반역, 테러리즘에 관련된 일들을 도맡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년 넘게 MI5 요원으로서 활동한 결과 결국 1992년에 스텔라 리밍턴은 여성 최초로 MI5의 수장이 됐고요. 4년간이나 수장직을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파이의 수장이자 동시에 워킹맘으로서의 고충이 참 많았다는데요. 아이들이 아플 때도 회사 일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스파이 신분을 숨기고 활동했지만 혹여 딸들이 엄마를 대신해 해코지를 입지는 않을까 그치. 늘 노심초사의 마음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늘 불안하죠. 그럼요. 재밌는 부분이 네. 주부 스파이 스텔라 리밍턴의 활약에 힘입어 2015년 영국 정보기관 MI6는 주부 대상 취업 사이트에 스파이 모집 공고를 내기도 합니다. 저렇게 그냥 드러내고 해도 돼요? 그렇죠. 주부들을 겨냥한 건 다양한 대인 관계와 풍부한 인생 경험이 첩보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였다고 하고요. 중요 자격 요건은 폭넓은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이 공고를 본 주부 스파이 지원자들의 어떤 지원이 굉장히 폭주했었다고 합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스파이 19 4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야 제가 2주 연속이군요. 저런 뿌듯하네요. 이렇게 해서 저의 임무는 또 완료가 됐네요. 네네. 자, 2015년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6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신드롬까지 일으켰던 스파이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킹스맨입니다. Make it man. 멋있는 수트, 흥미로운 액션씬 외에도요. 눈이 휘둥그레지는 스파이들의 신무기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독침 기능을 장착한 슈즈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방패 겸 총으로 변신 가능한 첨단 우산. 그거 멋있었어요. 그리고 또 주인공 엑시가 양복점에서 킹스맨 본부로 이동하는 장면에 등장하는 이 이동 수단까지 무척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유, 어디까지 가는 거야? 재밌었어. 자, 이 교통수단의 이름은 초음속 진공관 자기부상 열차 하이퍼루프로요. 실제로 2013년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 T사의 CEO 앨런 머스크가 고안한 아이디어가 영화에서 시각화된 건데요. 최고 시속 약 1200km의 속도로요. 서울에서 뉴욕까지는 단 2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꿈의 이동수단이 된다는 건데요. 맨하탄에서 점심 먹고 올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2시간이면 네, 점심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뉴욕에서. 그러니까. 네. 내일 점심에 가? 그야말로 대단한 이동 수단인 건데요. 자, 뿐만 아니라요. 스파이들이 몸 가까이 지닐 수 있어서 무기로 무한 애정을 하는 아이템도 있죠. 바로 시계입니다. 아하. 1986년작 블랙 문 라이징에서는요. 1급 비밀을 캐내는 도둑 터미리 존스가 시계 전문 브랜드 S사의 실존 모델인 U 시계를 착용했는데요. 1984년 당시 손목에 차는 휴대용 컴퓨터로 불릴 정도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시간을 말하기도 하고요. 간단한 계산 기능까지 탑재한 시대를 앞서가기도 완전 앞서나간 스마트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무서운 스파이들의 암살 무기는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독입니다. 포이즌. 자, 두 사진의 인물은 동일 인물인데요. 과거 러시아 정보기관의 1급 요원이었던 그는 2000년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06년 갑자기 리트비넨코는 집에서 복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지고 맙니다.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약 3주 만에 사망하고 마는데요. 아이고. 자, 영국 보건당국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부검 결과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원인은 바로 초소형 핵폭탄으로 불리는 독극물 폴로늄 210이었습니다. 참고로 폴로늄은 청산가리보다 2억 5천만 배나 강한 맹독성 물질인데요. 일단 인체 내부로 투입이 되면 강력한 독성으로 내장과 백혈구를 모조리 파괴해버리는 무시무시한 독극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가 영국 런던의 한 호텔에서 전직 동료들을 만나서 녹차 한 잔을 마셨는데 폴로늄이 이 녹차에 섞여 있어요. 너희 파트너. 은밀하게 위대하게 스파이 19 감춰져 있던 은밀한 스파이들의 세계를 파헤쳐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석준 기자 대 한석준 기자의 부도입니다. 자, 그러면 프리한 19 오늘의 1위 특종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역사를 뒤흔든 암호 전쟁. 모사드가 첩보계의 전설이 된 까닭은. 자, 그럼 은밀하게 위대하게 스파이 19. 저 한 기자의 왼손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스파이의 세계에서는 보안이고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암호가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기자들은 과연 스파이로서의 얼마나 자질이 있을까 테스트를 해볼 겸해 제가 아주 간단한, 이거 정말 간단한 거예요. 암호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왜 여기서도 문제를 내고 문제 중 남자네. 이거. 저 암호를 해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TV에는 왜 이렇게 나한테 문제를 내는 거야 도대체. 아 여기까지 와서 이걸 풀라고 그래. 이거 한번 맞춰보고 싶어. 우리 한번 맞춰봅시다. 나 힌트 줘. 맞춰봅시다. 정 기자만 드릴까요? 나만 줘. 난 몰라. 난 주지 마. 난 몰라. 아, 잠깐만. 뭘 가려! 쓴것도 없으면서 뭘 가려! 자, 알겠다. 매너 맥스 맨. 정답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칸씩 왼쪽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이제 D로 시작하는 거지. E, F로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그거 하고 있었잖아 지금. 그러게, 이제 하고 이거 있었어요. 같이 맞춘 거 이거 잡아주시면 같이 하고 있었어요. 요대로 하면. 지금 기자들이 푼 암호는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사용했던 일명 카이사르 암호입니다. 그런데 신조차 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불릴 만큼 해석 난이도 최상 난공불락의 암호가 있었는데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군의 암호 시스템 애니그마였습니다. 이 기계는 쉽게 말하면 S를 치면 종이에 S가 아니라 R이라는 글자가 찍히는 기계로요. 심지어는 독일군은 이 글자가 바뀌는 규칙도 수시로 바꿔서 암호 해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이 애니그마가 영국군에게 골치였던 이유는요. 독일군이 당시 주력 무기였던 유보트의 명령을 내릴 때 이 애니그마 암호를 썼기 때문입니다. 애니그마를 해석해 독일군과 유보트를 저지하라! 이 막중한 임무를 맡았던 이들은 바로 1939년 영국 런던 근교에 설립된 1급 기밀 암호 해독 기관 브레슬리 파커였습니다. 이곳에서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이 중심이 되어 애니그마의 원리를 역추정하기 시작하는데요. 의외로 해석의 단초가 되는 것은 날씨였습니다. 독일군은 매일 새벽 6시경 일기예보가 담긴 암호를 송신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암호 속엔 분명 날씨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시작으로 폭풍, 비, 파도 이렇게 날씨 관련 단어는 물론 자주 쓰이는 군대 용어 등을 추적하기 시작했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1940년 3월 18일 애니그마 암호를 무려 단 20분 만에 해석하는 기계 봄베를 완성합니다. 덕분에 연합군은 독일군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게 됐고요. 독일군에게 일부러 정보를 흘려 프랑스 칼레 해안의 병력을 집중시키게 유도하고요. 그 사이에 연합군은 감시가 허술해진 노르망디 해안에 기습적으로 상륙한 거죠. 이 작전이 그 유명한 1944년 6월 6일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연합군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기를 쥐게 되죠. 즉 연합군의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 뒤에는 애니그마와 암호 대결을 펼친 브레슬리 파크의 숭고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제 왼손 기사였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아 훌륭해요. 네, 오른손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좋은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는 리카르도 클레멘트는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저 실례합니다 라고 말을 거는 남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변에서 7명의 남자들이 쏟아져 나와서 클레멘트의 눈을 가리고 납치합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초. 클레멘트를 납치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였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다양한 첩보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은밀한 첩보 조직으로 유명한데요. 이 모사드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임무 중 하나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전범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사드의 정보력과 집념의 결정체가 리카르도 클레멘트 체포작전이었습니다. 리카르도 클레멘트는 가명이고요. 이 사람은 사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친위대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전쟁 당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 학살을 진두지휘하고 종전 후에 아르헨티나를 도망쳐 10년간 은신했는데요. 먼저 모사드에는 사야님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 약 3만 5천여 명가량의 정보원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아돌프 아이히만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정보도 이 네트워크를 통해 모사드까지 전달된 겁니다.
1959년 마침내 법의학자들까지 동원해서 사진 속의 인물이 아이히만임을 확인한 모사드. 현장과 연기에 능한 요원과 위조 전문가, 자물쇠 전문가, 마취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예 요원을 다시 선발해서요. 아이히만을 승무원으로 위장해 이스라엘행 비행기에 태운다는 플랜까지 완벽하게 세운 다음에야 아이히만을 덮쳤던 겁니다. 결국 계획대로 이스라엘로 압송된 아이히만은 1961년 예루살렘의 재판대에서 반인륜적 행위, 전쟁 범죄 등 15개의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작전을 통해 모사드의 첩보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과시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 세계 어딘가에서 모사드의 요원들은 나치 전범 최후의 흔적을 찾아 달리고 있습니다.